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백기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 AI 사용법 이런 것들 강의는 안 할 거고요. 진짜 비즈니스, 업무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AI 관련해 또 트렌드 얘기를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 얘기를 빼고 갈 수는 없고 잠깐 가볍게 한 다음에 오늘의 메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와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IT 쪽에서 경력을 쌓다가 2000년도에 사업이 좀 안 돼서 교육 쪽으로 넘어가서도 한 20년 하다가 지금 둘 다 병행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요즘은 일반 직장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IT, AI, 데이터 이런 쪽의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고 좀 넓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는 제 이름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연락처는 제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주로 쓰는 계정들은 베스트아이 코치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거의 하루나 이틀 안에 제가 거의 웬만한 연락은 다 받고요. 문자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자료는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겁니다. 현재 10개 정도의 컨텐츠 파일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QR코드로 접속을 하셔서 등록해 계시면 제가 3월까지 방을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자료 끝나고 나서 제가 배포교재 형태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미래 경영, 글로벌 리더십, 오늘 강의 주제 자체가 업무와 이제 사업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여기 접속을 하셔서 가입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는 제가 저녁에 정리해서 여기 클래스에 올릴 거고요. 앞에 요 비슷한 주제를 했던 강의들도 있으니까 보시고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AI 트렌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 강의와 관련된 트렌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제가 주로 보는 건 말 그대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지금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AI는 중국과 미국, 유럽도 한다고는 하는데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우리나라는 더 비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하겠다. 일부 AI들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AI 기업들의 유럽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거지. 사실 유럽의 독자적인 이런 느낌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AI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중 갈등 상황에서 기술이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미국의 인프라나 기술과 가성비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일부 모델들이 괜찮다고 나오고 있는데 뜯어보면 다 미국 기술이라든가 유럽 기술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서방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법적 문제, 정보에 대한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즈니스 관점에서 중국 쪽 AI 모델들은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해외 비즈니스 하실 텐데 최근에 유행했죠. 딥시크 같은 모델들 설치해서 테스트 해보시는 건 제가 말리지는 않는데, 그러다가 까딱 잘못해서 미중 갈등의 어떤 법적 제재 받으시게 되면 사업에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타격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술이 괜찮다 이런 얘기 하기 이전에 지금 이제 국제 정세 자체가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술 패권이 아니라 일종의 전쟁 수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AI 기술 잘못 적용해서 잘못 탑재해서 나갔다가 미국의 어떤 제재뿐만 아니라 유럽 제재까지 받기 시작하면 그냥 그 모델 그냥 못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미국 중심의 모델들이고, 다행히 미국이 이제 패권국이고 미국 모델도 잘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적으로는 미국 쪽 모델 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멀티모달 AI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 멀티모달이 쓸모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나가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실제로 예를 들면 오픈AI가 이미지 잘 만들지만 그 이미지 가지고 여러분 사고 팔고 그다음에 제품에 적용하고 이건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멀티모델로 지금 AI 기업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사업적으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의 지금 클로드 같은 모델들은 영상 이런 거 안 만들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투자비 적게 들어가고 모델 괜찮고 성능 괜찮게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는 멀티모달 AI가 등장을 했지만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올바르냐? 이 올바름이 정치 올바름 이런 얘기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올바르냐?
가성비가 괜찮냐 이런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AI 기술들이 융합이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올해를 어떻게 보냐면 작년까지는 그래도 뭐 AI가 특정 산업, 특정 분야에 뭐 영향을 줬다면 올해는 그냥 전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말 AI를 도입하지 않는다? 올해도 사업이나 업무에 AI를 안 쓴다? 그냥 끝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LG 같은 경우도 이미 유난히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엑사원 얘기 많이 하죠. LG가 2010년대 중반부터 AI를 업무에 적용하려고 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 모델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쓰는 건 끝났고요. 이미 업무적으로 다 쓰고 있고 이미 성과를 다 받고 모델의 우수성 다 검증했기 때문에 보냅니다. 아마 다른 회사였으면 작년, 재작년에 진작 오픈했을 텐데 LG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보수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검증된 모델 아니면 안 내놓기 때문에 엑사원을 이제 등장시켰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업무에 적용 안 하는 기업은 전 대기업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AI 기술이나 로봇 기술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올해 안에 사업에서 경쟁력 밀린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올해 이제 특징이 AI 에이전트인데 이것도 업무적으로 볼 때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투입 대비 생산성을 봐야 되는데 왜 수많은 어떤 사업 모델 중에서 에이전트로 가고 있냐. 이것도 나중에 제가 2부 얘기할 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많은 부분들이 업무 자동화나 이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업무의 많은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이제 추론 기술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AI 모델들 쓰다 보면 추론 기능을 안 쓰는 경우가 이제는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5번 중에 2번은 무조건 추론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가는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쓰고 있는데 이게 그 하드웨어 부하를 엄청나게 일으키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AI 기업들이 지금 추론 기술들을 이제 많이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만 AI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되는 규모가 또 몇 배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세는 되었으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좀 다른 관점을 좀 봐야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온 디바이스에 탑재되기 시작했죠. 오늘 제가 이제 후반부 사례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온 디바이스가 지금 이제 NPU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꼭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데이터를 웹에 올리지 않고 내 컴퓨터 안에서 내 PC 안에서 우리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올해서는 이제 대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웹 모델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PC형 설치 모델을 지금 하나 업체랑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쓸 것 같아요. 꽤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물론 이제 웹 버전에 비하면 편의성은 좀 떨어지지만 내가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하고 싶지 않은 기업들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 기업들이 웹 버전에서 간다?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웹 버전은 옵션이라고 봐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웹 기반에 지금 AI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메인 잡에는 적용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업무를 하는 측면에서 바깥에 좀 공개도 문제 없는 분야에서 좀 편하게 하는 건 그거지 핵심 업무를 웹에 올려쓴다?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올해 이 온 디바이스 AI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핵심의 어떤 역량에까지 뭐 사업을 적용한다. 뭐 이런 게 올해 결정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 저희도 지금 여기 AI 관련된 윤리, AI 기법법 관련된 강사팀을 지금 이제 준비해서 출범을 시킨 상태인데요. 아마 올해 이것 때문에 아마 시끌벅적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럽에서 시작은 됐으나 유럽은 지금 AI 분야의 선도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럽은 뭐 ESG부터 시작해서 항상 말은 거창한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좀 지살 깎아웃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도 팔고 미국도 팔아야 되니까 가장 까다로운 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들어가 있는 법안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죠.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뭐 법안은 강력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거 막 악법에 가깝다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장에 저희가 대표이사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현장에 사망사고 나면 대표이사 일단 입건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IT 분야는 그런 경우 잘 없겠지만 공장, 뭐 건설 이런 분야에서 이런 법안화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많이 잡을 거다. 지금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법률 문제 때문에 기업의 CEO들이나 대표이사가 굉장히 몸살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AI 분야도 지금 AI가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 AI 관련된 법안 문제. 지난번에 그 태평양 변호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트렌드는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비즈니스 세계의 고민. 제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 오늘 강의에 한 30%는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째, 지금 이제 제가 작년 내내 많은 AI 기업들한테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일반 기업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AI를 어디에 쓰면 되느냐입니다. 놀랍죠? 지금 우리가 사실 AI가 이렇게 영향력이 크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일반 기업들은 AI에 대해서 애매하다는 거죠. 혹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업무에 챗GPT를 몇 프로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들었던 최신 통계인데요. 5%입니다, 5%. 5%. 그러니까, 챗GPT를 써봤는데, 실제 업무에 쓰는 비율이 5%라는 거죠. 그럼 챗GPT가 정말 그 정도로 성능이 낮냐?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업무에 얘가 얼마나 도움인지 잘 몰라요. 뭐, 제 주변에도 많은 강사님들이 뭐, 챗GPT로 뭐, 글도 쓰고, 소설도 쓰고, 뭐, 이미지 만들고, 그 다음에 영화도 만드는데, 그러면 그 영화를 저희가 돈 내고 봅니까? 아니면 기존의 영화를 덜 보나요? 그것 때문에? OTT로 넘어간 거지, AI로 넘어간 게 아니죠. 그 점에서 볼 때, 실제 현업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AI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AI 관점에서 업무가 애매해요. 이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AI 기업들, 소위 말해서 세계적인 AI 기업들 중에 돈 버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회사들마다 뭐 몇십 조를 투자하겠다 말한다 거창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수익을 얼마 내냐? 다 적자예요. 근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부터는 AI만 만드는 회사들은 뒤처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돈 벌면서 AI를 개발하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도 AI로 돈 번 기업이 아니죠. 구글의 거의 모든 기술들은 검색이라든가 광고라든가 그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잖아요. MS도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메타도 마찬가지. 그래서 AI를 개발해서 AI를 뭐 팔아서 돈 벌겠다? 챗GPT 같은 회사 아마 뒤처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점에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효율성을 이미 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돈을 매년 이렇게 몇십 조씩 투자를 못 합니다. 이 돈이 들어오니까 가능한데 돈 버는 회사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투자하지만 그냥 AI만 개발하는 회사들은 그 돈을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조 투자해서 뭐 2조 벌었으면 8조가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손실 메우려면 8조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가능할 것인가. 뭐 상위에 있는 오픈AI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볼 때 AI 회사들이 너무 비즈니스 준비를 안 하고 들어왔죠. 사실 챗GPT 등장할 때도 보면은 저는 챗GPT 등장할 때 그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다 바로 퇴출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달 만에 1억 명 사용하면서 그냥 진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테이라든가 구글의 AI 것들이 기술이 없었는 건 아닌데 왜 문제가 됐냐면 이 할루시네이션이 소송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몇 조 단위 소송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으면 예를 들면 뭐 걔가 인종차별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막 발언하고 이랬으면 바로 소송이에요. 전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당시에 챗GPT가 오픈AI가 따져보면 뭐 영리법인이 아니었고 좀 실험적으로 냈던 게 확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좀 낮춘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당시에 오픈AI를 잘 몰랐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는 방식에서 서로 지금 막 눈치 보기 하면서 막 그냥 끌려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AI가 정확하게 요일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몇 퍼센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이건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세계적인 그 LLM 모델들이 등장을 할 때 잘 보시면 본인들의 성능의 그 수치를요 업무 생산성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실제 지금 여기 그 IT 하시는 분들 뭐 제품 만드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그 본인들 제품 만들었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석사학위를 대체할 수 있고 뭐 수능에 몇 점을 맞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제품을 생산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표현해서 업무 중에서 근무 시간을 몇 퍼센트 줄이고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얼마나 절감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최신 모델들 그거 못해요. 왜냐면 애당초 그렇게 개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AI 관점에서 볼 때 이 업무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공급사가 업무에 객관화를 안 시키니까 당연히 저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품을 내가 도입을 하는데 내가 시간 쓰고 돈 써야 되는데 상대가 나한테 어떤 업무에 어떻게 쓸지는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럼 여러분 도입하시겠습니까? 이게 현재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현재 AI 관점에서 업무 객관화 부족이라는 게 심각하다. 제가 그래서 보는 게 이겁니다. 못하는 거 없어요. 근데 막상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실제로 AI 뭐 가지고 막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회사가 그렇게 안 써요. 그리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AI 쓴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강의 현장에 지금 AI 씁니까? AI가 뭐 아바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지금 대본만 올려가지고 막 강의하고 제 음성 녹음해서 학습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죠? 아마 단언하는데 현재 AI 기술을 자기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 현장 그 말단에 놓고 쓰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IT 저도 한 20년 넘게 했지만 IT의 최고 묘미는 일을 편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백단에서 잘하는 거지. 앞에 나와서 IT가 예를 들면 뭐 내가 하고 있는 뭐 맛을 더 맛있게 하고 더 세련되게 만들고 이런 경우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따져보면 비용 절감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원활화 이런 쪽인데 그러기에는 개발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까? 그리고 왜 이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로 갈까요?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본인들 AI 개발 회사들이요. 자신들의 AI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업무에 적용했을 때 몇 퍼센트가 생산성이 나가기 때문에 네가 얼마 내면 도와면 돼를 지들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에이전트 만들면 돼. 니들이 그냥 만들었어. 근데 이거는 보통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보통 제품 개발할 때요. 이렇게 범용적으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핫한 부분을 딱 하죠. 우리 뭐 스타트업들한테 뭐 아이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핵심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뭔데 그걸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AI 기업들이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일을 몰라요. 사업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좋은 거 대충 좋은 거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니들이 써. 우리 글자도 잘 생산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 AI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적 흥행을 합니까? 이건 다른 문제다. 그 점에서 지금의 AI와 업무의 연결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현재 기업들의 AI 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또 이제 모르니까 너무 기대가 커요. 예를 들면 기업들 만나보면 저희가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야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럼 좋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챗GPT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게 재작년 1월이었나요? 제가 한 3개월 우울증에 빠졌어요. 정말 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강사 세계고가 다 대체할 것 같았어요. 와, 이 정도면 내 원고 다 대체하겠네? 저도 이제 1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VOD, 그러니까 촬영 중심의 영상 강좌는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자격증 쪽 제외하면은 제가 그래도 한 1등 할 겁니다. 1년에 제가 한 150개에서 200개 찍거든요. 엄청나게 찍어요. 근데 그 개당 30분짜리 영상 찍기 위해서 이 원고 작성하는 시간이요, 뭐 검수 등등 하면은 4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0분 찍으려고 엄청난 시간에 그 낭비같이 들리죠. 근데 그만큼 원고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처음에 챗GPT 등장했을 때 야 이거 원고 대체하면 내 강의 정말 쉽겠다. 근데 제가 현재까지 2년 넘었잖아요. 대체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지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 볼 때 지금 제 업무에 AI가 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AI가 제 업무 하나를 대체했냐? 하나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곳곳에 들어가서 좀 더 편하게 만든 거죠. 그 점에서 볼 때 지금 기업의 어떤 CEO들이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대가 너무 커요. 왜냐면 뭐 몇 조를 투자했다고 하고 저걸로 영화도 만든다면서 그럼 우리 디자인팀 다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꽤 유명한 그 게임사가 AI가 이제 이미지 잘 만드니까 게임사 디자인을 그냥 싹 다 잘라놨죠. 프로그램은 다 날리고. 요즘 그 회사 잘 안 나갑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뭔가 개발을 할 때, 물론 이제 AI가 코딩을 하죠. 제가 최근에 이번에도 AI 코딩이라는 과정을 맡았는데 이게 기존의 프로그래머를 대체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코딩으로 옛날 같으면 개발팀에게 의뢰해야 되는, 그래서 막 나올 때까지 몇 달 걸렸던 그 일을 그냥 뚝딱뚝딱 몇 시간에서 며칠 만에 끝내는 그런 게 요즘 AI 도구지, 프로그램을 대체한다? 물론 초급 프로그래머는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초급 프로그래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리가 우리 회사 핵심이에요? 미래의 핵심이죠. 현재는 과장, 부장이잖아요. 그래서 AI가 과장, 부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다 안 된대. 그럼 뭐야? 이거 AI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AI로 뭐 너무 많은 어떤 기대감을 심어줘 버리면 오히려 그 회사는
도입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구축하는 들어가는 비용과 인프라의 부족이죠. 뭐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AI를 도입할 때 제가 이제 테스트 모드로 그 파일럿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한 3천만 쓰십시오. 직원 한 명 인건비. 그러니까 신입 직원 한 명 인건비 3천에서 5천 쓰면 테스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성공했다고 쳐요. 그래서 와, 우리 회사에 어떤 부분을 맡겨야겠네.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인프라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보안 문제와 연결되는데, 제가 만나본 기업 중에 거의 8에서 90%는 전부 다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가 나가면 안 됩니다. 클라우드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돌아가는 시스템이 회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뭐 챗GPT에게 20달러를 주든 뭐 200달러를 주든 다 싸요. 정말 쌉니다. 챗GPT는 적자 부문에서 그 돈 받아서 그냥 유료 티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제값 받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20달러 내는 걸 회사 안에서 그 정도 구현하려면 한 200달러 들걸요? 그러니까 인당 200달러 들여가지고 뭐 직원 100명이면 그냥 20만 달러, 2만 달러, 20만 달러 돼버리잖아요. 이거 투자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AI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인프라가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체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요? 뭐 만들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그룹3가 그 H백 그래픽 카드, 그 H백 카드 몇 장 썼는지 아십니까? 공식 발표로 10만 장. 그리고 그동안 사모은 거 포함하면 현재 엑스에 20만 장 정도 있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10만 장은 확실해요. 왜냐면 주문을 넣었거든요.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축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구축해서 굉장히 난리가 났던 적도 있어요. 그러자면 보면 10만 장은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3에 신규 모델 10만 장을 쓴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카드 안 썼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한국형 뭐 H백 카드 집어넣어서 국가에서 지금 사업하는 거 몇 장인지 아십니까? 만장이에요, 만장.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장도 그 조건에 보시면 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자 해주겠다. 즉, 만장을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 자체가 지금 뭐 거대 기업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만장 받으려면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좀 대안 같은 걸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지금 기존의 모델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쉽지 않다. 그 점에서 이 자원 문제를 좀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핵심 전략상에서 우리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말자.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나서도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기업에 나서기엔 더 힘들지 않나.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정도나 LG 같은 이런 그룹사 정도나 나오지, 이제 일반 기업들은 모델 만들겠다, 뭐 AI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역량이죠. 뭐 저도 강의를 합니다만 그 AI IT 강의 일반 직원들 많이 들어요. 근데 이해하시는 분들은 5%도 안 됩니다. 뭐 강의 이게 의무교육이잖아요. 틀어놓고 넘어가는 거죠. 그 점에서 볼 때 미국의 베스트바이, 뭐 아마존과의 경쟁이 살아남은 오프라인 매장들, 이 베스트바이가 현재 전 직원들에게 AI 활용 교육을 시킨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AI를 그냥 써먹는 교육하고 AI를 만드는 교육은 차원이 다르다. 그 점에서 우리나라가 국가 시스템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IT 쪽이 좀 그 경시되는 나라잖아요. 특히 보안 쪽 너무 경시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어떤 역량 부족은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IT에 뭐 좀 앞서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프트웨어를 앞서 있는 건 아니죠. 하드웨어를 앞서 있는 거죠. 그 반도체 생산,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앞서 있지만,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IT 수준을 종합평가를 한다면 일본보다 기술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은 거지, 일본은요 세계 1위 슈퍼컴퓨터도 지들이 만드는 나라예요. 딱 하나 HBM만 삼성 거 썼지 나머지 전부 다 뭐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자체 조달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됩니까? 뭐 시간을 주고 돈을 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만으로 개발하라 그러면 10년 안에 개발 못할걸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 국가의 어떤 뭐 경제 시스템에서 전자산업이 우리가 발전돼 있다고는 하지만 전자산업에도 구성비를 다 꼼꼼하게 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일본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IT도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볼 때 AI 분야에서 우리는 이제 일본도 못 따라간다. 현재.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ESG 환경 문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 개발도상국의 입장으로 AI를 봐야지 뭐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3대 얘기한다. 그건 정치인분들 하는 얘기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현재 광주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있죠. 지방에 있는 전문적인.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가 지금 한 5천억 들였나요? 5천억 들였어요. 그룹3 카드만 제가 추산해 보니까 구매 비용이 3에서 5조예요. 유지 비용 아니고 구매 비용. 근데 우리나라 그 국가대센터 전체 건물값 다 포함해서 5천억. 예, 엑스아이의 모델 하나도 개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뭐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하겠다? 이런 얘기 하죠. 전략 잘못 쓰면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반성하고 야, 우리가 너무 경쟁에서 완전 있잖아요. 뭐 우리가 경쟁하다 보면 꼴찌도 들어오잖아요. 적어도 결승선에는 나가보자 정도 해야지. 그래서 나가서 8명 중에 8등을 해보자 이래야지. 뭐 지금 우리가 감히 뭐 미국과 중국과 뭐 일본하고 싸우겠다 이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프라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역량 문제도 좀 냉정하게 해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전략적,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투자하려면 이거 기업 단위의 투자가 아니고 이제 전쟁한다는 생각으로 국가 단위의 선택을 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의 AI 세계에서 그 명함 내밀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HBM 하나 덕분이에요. HBM 하나 덕분에. 근데 지금 HBM 안 쓰고도 그 가속기 만들겠다는 기업들이 늘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는다고 하는데 퓨리오사가 뭐 조단위의 어떤 가치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대단한 일이지만 실리콘밸리에 뭐 조단위 평가받는, 그러니까 가치로 조단위 평가받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100개, 200개쯤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 우리 역량도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하죠. 좋아요. 그래서 해외 거 다 쓴다고 쳐요. 다 외부 조달해.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래본들 챗GPT, 그래본들 제미나이. 그럼 뭐예요? 얘가 들어와서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죠.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 트렌드 강의 아까 뭐 7장 장표 썼지만 뭐 지난주 수십 장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분이 훨씬 잘해요. 근데 여기에 제 관점에 들어가면 제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 기존의 AI에다가 우리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집어넣을 게 없어요. 물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정도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면 제가 이런 질문해요. 저 혹시 옆에 분 컴퓨터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검색됩니까? 검색이 안 되죠. 그런데 무슨 수로 뭐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세 번째 부분 있죠. 아래 한글.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빨리 이제 아래 한글 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저는 사실 한컴을 민간 기업으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부에서 아래 한글 쓸 거면 한컴을 국유화 시켜라. 그래서 전 국민이 쓰게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 민간 기업 제품 하나를 이렇게 독점적으로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뭐 이거 파면 뭐 이 자리에 살 얘기는 아니겠지만 온갖 비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업의 특정 기업 하나 거를 폼에서 그냥 정부가 다 써줘. 그 표준이야. 예를 들면 MS 워드로 제가 제안서 써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아래 한글 쓰면 좋아요. 그럼 한컴이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 기업에서 뭐 정부 지분도 확 들어가 있고 이런 기업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 볼 때 이건 정말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한글 버리든지 아니면 이 아래 한글을 대한민국의 표준품에 만들어서 국유화 시키든지 이 정도 해줘야만 이 데이터 문제를 해결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아래 한글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부 PDF로 바꿉니다. PDF로 바꾸면 PDF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순수 텍스트 포맷이 아니잖아요. 약간 이미지스럽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라든가 도표 같은 게 PDF로 변환하는 순간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그냥 인식하면 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래 한글 파일을 PDF로 바꾸면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가뜩이나 부족한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 그 AI에게 올릴 수 있는 데이터 부족이 생각보다 문제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이름도 모르는 회사 파일들 쓰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뭐 디지털 전환,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뭐 디지털이 안 돼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 디지털의 특징이 뭡니까? 복사, 공유, 전송이 제로에 수렴해야 되는데 우리 제로 수렴하지 않죠. 왜냐면 포맷이 다르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비호 보내줘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서로 막 맞춰야 되고, 뭐, 바꿔달라 얘기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시간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느린 디지털 전환의 문화.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전반적인 건 좋은데, 업무적 디지털이 좀 약하다. 그래서 제가 뭐 기업에 가서 디지털 전환 얘기를 하면, 아, 저희가 사실 뭐 이거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뭐 난리 납니다. 뭐 데이터 공유도 안 돼 있어, 포맷 표준화도 안 돼 있어. 그러니 뭐 AI를 도입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무언가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공공기관들과 연계된 공공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한컴사에서 아래 한글에 빨리 AI 빨리 만들시길 바라는데 아직도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고 있죠. 이런 점에서는 좀 머리 아픈 상황이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법적 윤리적 문제인데요. 이건 뭐 딥시크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AI 윤리, AI 기본법 자체가 픽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I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론을 합니다. 자, 근데 추론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다 추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자, 예를 드립니다. 여러 개 조각난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를 많이 하잖아요. 비식별화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AI가 이걸 결합하다 보니까, 웬걸 추론하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이게 탄핵 여파 때문에 이게 정치 얘기 같기도 좀 한데,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CIA에 신고하면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자, 전제가 뭐냐면, 자, 우리 AI 측면에서 보죠. CIA에다가 링크 하나 보내고, 사진 몇 장 딱 보내서, 사람 하나 이름 딱 적어놓고 그냥 막 적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식별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현재 팔란티어죠. 그 뒤에는 기술들. 근데 우리도 여러분 링크 들어오고요. AI 들어가서 막 하다 보면 사람 얼굴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이게 언제 결정났냐? 2019년인가 20년이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어요. 그냥 요즘 그 기술 개발 안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가 그러면 이렇게 개인을 그럼 식별하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닌데 AI가 그렇게 한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한 스타트업이 20대에서 채팅 앱으로 좀 유명한데 AI를 만들었죠. 만들었잖아요. 걔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채팅 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해버린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그러니까 AI다 보니까 우리 보통 MS의 태희가 등장했을 때도 그랬어요. 얘한테 막 이상한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날 모를 줄 알고 던졌던 내 주민번호는 아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주고받던 채팅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채팅창에서 뭐라고 정보를 이제 주고받다 보면 이제 한글로 좀 바꾸게 이게 좀 인식 못하게 좀 바꾸잖아요. 근데 AI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요. 이거 AI 도입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나를 식별하는 방법을 내가 몰라요. 지금 AI의 추론 과정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실제 AI 연구할 때 우리나라 연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연구를 할 때 선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AI 연구 잘 보시면 돌려보니까 이게 잘 나오더라? 쓰자. 이럴 거 많아요. 그러니까 왜 잘 나오는지를 모르고 돌려보니까 잘 나온대요. 그래서 그 잘 나오는 이유를 나중에 추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추론에 대해서 방법을 좀 알게 되면 맞긴 하겠는데 이거 언제 합니까? 이거 언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법적 윤리적 문제도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아셔야 되고요. 맞아요. HWPX 개방 포맷이긴 한데 개방 포맷이라는 말에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작업을 해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챗GPT 그냥 올리면 인식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딥시크, 마노스 얘기 많은데 제가 이제 제 AI 뉴스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 유튜브 뉴스처럼 찍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쓰지 말라고 합니다. 성능이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AI를 썼을 때 내 거를 지킬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저는 지금 재작년 2년 AI를 쓰면서 단 한 번도 제 노트북에 있는 핵심 파일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 올리는 순간 끝장나거든요. 한 번만 올리면 돼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제 수준의 문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십 년 동안 노력한 그 퀄리티,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장에 나갔을 때, 내 정도, 이 정도 자료 만드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몇만 명 돼. 그러면 올려도 돼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나는 그래도 내가 만들어내는 품질의 어떤 그 결과물이 대한민국에 한 100명밖에 없어. 그러면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올리는 순간 글로벌하게 그 100명은 그냥 100만 명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렇게 유출되지 말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챗GPT가 삼성전자에 왜 안 쓰이는데요? 얘네들이 2번 실수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삼성에 계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초반에 서로 모르고 쓰다가 생긴 문제 맞아요. 그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번 더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픈 AI 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거 막아달라도 얘기하고 했는데 한 번 더 터졌대요. 그래서 오픈 AI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줌 같은 경우에 미국의 공공기관은 줌 쓰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쓰잖아요. 이유 하나예요. 중국의 정보가 나가고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데 딥시크 마누스를 이렇게 막 쓰고, 저는 그래서 여기 영상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쩌면 중국에서 후원받는 유튜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난리치는 거죠. 그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정보를 뭐 참고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핫한 뭐 AI 나와서 써봐, 올려봐, 이런 테스트를 아마 비즈니스 현상에서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에 갭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 문제 때문에 다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좀 이제 국내에서 AI를 좀 외부 시스템으로 도입한 기업들 사례를 찾아봤는데,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전환 브릿지 시스템을 만드시더라고요. 즉 도입하는 AI가 있고 우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안 되니까, 또 일하고 있는 시스템 건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ERP만 해도 조금 중소기업, 중견만 올라가도 억 단위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건드려요. 그래서 중간에 도입하는 AI, 뭐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뭐 업체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스템 사이에 우리 시스템에서 AI의 데이터가 넘어가고 이 주고받는 과정을 통제하는 브릿지 시스템을 만드시는 경향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회사에 좀 예산이 있다면 밖에 AI 도입에 다 전적으로 쓰지 마시고 브릿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AI를 사용할 때 고민이 뭐냐면, 정말 법적으로 그다음에 보안상으로 완벽한 어떤 AI가 있어서 제 시스템을 딱 올리면 얘가 정말 LLM만 돌고 제 데이터를 절대 학습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제3의 시스템이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기존에 뭐 생성 AI 유명한 것들 쓰지만 거기에다 데이터를 올리지는 않고 좀 이렇게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제3의 시스템으로 그 중간 브릿지를 좀 체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도입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뭐 이것저것 사례는 제가 많이 조사를 했는데 사례보다는 그냥 바로 전략으로 넘어가고 실제 제가 했던 이야기들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도입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제 6가지. 뭐 이건 다 강의를 했던 내용이니까, 일단, 그냥 뭐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금 AI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가 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전산화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잘 모르면 AI를 가지고 뭘 할지도 잘 몰라요. 전 그래서 임원분들이나 CEO분들이 좀 AI를 그러니까 코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AI를 알아야 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코딩 얘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교육 쪽에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리 이제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 IT 교육, 코딩 교육, AI 교육 엄청 합니다.
뭐 우리가 보기엔 엄청 한다지만 중국에 비하면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근데 그래서 뭘 가르치냐 이거죠. 뭘 가르칩니까? 뭐 스크래치. 그게 진짜로 AI 교육이에요. 차라리 챗GPT 사용법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그냥 전산화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AI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뭐 AI 가르친다 얘기할 때 제일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인터넷부터 확충하세요. 무슨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집에서 많이 수업했잖아요. 가능했던 이유가 집에서 했기 때문에. 왜냐면 다행히 우리나라가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이 다 깔렸어요. 만일 그때요 학교에서 모여서 했잖아요. 무조건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학교 인터넷 시스템이요 아이들 인터넷 동시 접속 못 버팁니다. 일방향도. 그런데 뭐 줌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한 50여 분 되시는데 우리 학교 하나 교실 빌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줌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만 한번 가정해 본다면 그날 인터넷 마비에 접속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런 어떤 현장 강의할 때 영상을 좀 다운받거나 파일 다운받을 때요. 그 교육장에 인터넷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산실이라는 데도 그게 동시에 접속을 하면 다운돼 버려요. 그거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를 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딩은 하진 않아도 인공지능이 도대체 뭐냐? 머신러닝이 도대체 뭐냐? 딥러닝이 뭐냐? 얘가 어떻게 작동되는 거야를 좀 알면 AI를 바라볼 때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도 그 제품을 설명할 때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술들을 차용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기술들을 여기에 적용했고 이렇게 바꿨고 그러면 설명서만 봐도 이 제품이 대충 어떻게 개발됐겠다를 알잖아요. 기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부 써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쓸 수도 없고. 그 점에서 볼 때 그런 설명을 좀 읽고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는 이 모델이 맞지 않을까? 물론 콕 집어서 바로 100점짜리 선택을 하지 못하겠죠. 근데 뭐 나와 있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AI 서비스를 다 지켜봐야지 이런 것보다는 확 줄이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적합한 AI를 기술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 이전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해봐라. 그래서 뭐 작은 회사에서 좀 제일 그래도 AI를 좀 이해 잘하고 IT 좀 잘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 분들을 좀 불러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이제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회사 내에 문제점들이 나올 테니까 그걸 보완해서 단계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대형 프로젝트 할 때 한 3단계 정도 파일럿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부서라든가 직급 정해서 확장한 다음에 세 번째 정도 단계에서 전사적 도입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AI 도입할 때 생각보다 문제되는 게 조직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본인이 일을 하고 계시죠? 자, 그 일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계시잖아요. 한 절반 정도를 다음 달부터 중단해야 한다면, 여러분 해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일 절반을 내려놔야 돼요. 대신 그 일을, 그 시간을 새로운 걸 배우셔요.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고. 자, 그러면 물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다 회사에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실 분 몇 명 안 될걸요? 인공지능 시대에 그 인재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 들어와서 묵묵하게 자신의 업무를 잘하는, 괜찮았죠. 왜냐면 반복되니까. 지금은요, 반복되면 AI나 로봇이에요. 그러면 난 뭐 해야 돼요? 반복되어야 되는 업무를 처음 뭔가 시작할 때는 인간이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학습을 시켜보면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AI 학습도는 좋아졌지만 완전히 새로운 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바둑 인간이 못 이깁니다. AI 바둑이 잘 두죠. 그런데 바둑 룰을 바꾸면요, 끝이에요. 다시 배워야 되는데요. 그냥 기존의 기보가 그 룰에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물론 요즘 뭐 강화학습 등등 나와서 예전에 비해서는 학습 시간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AI는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고 반복되는 업무는 잘 돌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뭘 해야 됩니까? AI를 도입을 했어. 우리 회사 이 업무가 상당히 많네. 좋아. 우리 다음 달부터 AI가 맡겨.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그 일 하던 직원들을 새로운 일을 시켜야 되는데, 놀랍게도 HR팀의 얘기가 뭐냐면 대기업들의 직원들은 차라리 사표 쓰거나 시위한다. 그러니까 본인들 일을 AI에 대체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생존할까요?
공장 폐쇄밖에 답이 없죠. 회사 문 닫아야죠. 그래서 결국 뭐냐? 왜 기존의 인력들, HR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도입해서 기존의 인력들을 학습시켜서 전환시키지 않느냐? 본인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조직 문화에 뭐가 들어야 돼요? 이제는 변화 경영이요. 기본이에요. 변화를 싫어한다? 뽑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AI 시대는 반복되는 건 전부 다 AI와 로봇이 할 일이기 때문에 반복되어야 되는 그 판단할 때까지는 인간이 하고 그 다음에 넘긴 다음에 우리가 또 새로운 일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인간이 싫어한다? 슬프게도 그런 회사는 오래 갈 수가 없고 AI 도입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자, 뭐 도입 안 하고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기업 잘 보시면 특히 반복되어야 되는 제조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잘 안 짓는 경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존 공장을 잘 폐쇄는 못하지만 그냥 해외에 짓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트럼프의 어떤 무역전쟁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인드가 쉽지 않아요. 노조 문제도 좀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직 문화에서 변화가 이건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변화 자체를 기본으로 두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 그 점에서 볼 때 우리 보통 이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창의성, 뭐 인재상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럼 창의성의 핵심이 뭐예요? 창의성. 한마디로 새롭거나 다른 거에 대한 시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기존에 하지 않던 방식으로 혹은 생전 처음 보는 방식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그러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창의적 인재라면 주변에서 박수 쳐줄까요? 그건 성과났을 때죠. 성과나기 전단에는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다음에 말리고 폄하하고 그래서 이제 열정이 필요하죠. 제가 항상 강의 가르쳐 드립니다. 창의성이 뛰어나다면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무관심하고 뭐라고 그럴 때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버텨라. 언제까지? 성과 안 할 때까지. 그게 창의적인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안 되면 조직이 AI 도입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AI 도입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기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우리의 또 문제죠. 그래서 뭐 지속적인 학습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조직 문화가 정말 화두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애플에서 일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삼성에서 일을 할 때 왜 성과가 안 나? 그 사람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서 조직 문화 문제예요. 달라요. 자 그러면 또 얘기해보죠. 안드로이드 팀이 원래는 삼성전자 먼저 왔다면서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보냈다면서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성의 조직 문화가 안드로이드 못 살렸을 거라 생각해요. 구글이니까 가능했던 거겠죠. 그리고 걔가 그러면 애플 갔으면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달라요. 애플은 또 그렇게 못 살렸을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는 결국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맞는 조직 문화를 만날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조직 문화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삼성은 삼성의 경쟁력을 낼 만한 조직 문화가 맞는데 안드로이드를 키우기에는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조직 문화가 똑같을 필요는 없는데 코어의 기본 개념에 이제는 이 변화, 새로운 것의 도전 이런 것들이 없다면 AI 도입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챗GPT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은 뭐 재미나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바꾸러 가잖아요. 정말 끝까지 안 바꿔요. 예를 들면 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한테 뭐 아이폰 써보라 그러면 안 바꿔요. 저 폰 두 개 다 쓰거든요. 제가 이제 AI 도구를 되게 많이 씁니다. 강의할 때 보면은 저희는 챗GPT를 썼어요. 저희는 뭐 재미나게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써보는데 장단점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6개월만 지나면 메이저 AI 기업들은 다 따라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3월 달에 뭐가 그록이 나왔어요. 그러면 6개월 내에 오픈AI의 새 모델이 그록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6개월이면 안 바꿉니다. 그냥 갑니다. 왜냐면 바꾸는 것도 귀찮거든요. 6개월 뒤에는 어차피 새 모델 나오면 기존에 쓰던 방식에서 더 나아질 텐데요. 뭐 그게 비즈니스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변화에 대한 화두가 AI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입을 하시려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입 전략 측면에서 볼 때 뭐 이런 거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AI 마인드셋, 디지털 전환 필요하다. 클라우드 도입 좀 빨리 미리미리 좀 해라. 그다음에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해라. 그다음에 뭐 인력 양성 같은 거 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제가 뭐 교육 쪽에 있으니까 뭐 자체 교육 힘드시면 저는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좀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일단 싫은 게 좀 있어요. 이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변화에 대해서 물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회사 예를 들면 경영 전략팀이 우리 이번 달부터 변화 경영을 회사의 핵심 뭐 화두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와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를 해야겠구나라는 두 가지, 제가 동기부여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좀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왜 변화를 해야 되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늘 먹던 밥이 있는데 새로운 음식을 딱 먹어봤는데 야, 이 맛이 기가 막히네. 가끔은 새로운 음식도 좀 먹고 봐야겠어. 가 되어야 새로운 것에 대한 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강제로 시켜서 느끼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도요, 억지로 먹이면 맛이 없게 느껴져요. 그 점에서 저는 약간 조직 문화의 특징은, 제일 조직 문화는 물들게 하는 건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녁에 어디 뭐 모임 좀 다녀와라, 혹은 그런 어떤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좀 많이 권장하는 걸 되게 권합니다. 그래서 저도 커뮤니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떤 새로운 문화에 관심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하냐, 관련된 책을 읽고 커뮤니티에 가입해요. 그래서 독서경이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앞으로 양자의 시대가 될 것 같네. 그러면 직원들이 양자 교육 시켜야지. 그러면 그 교육은 실패해요. 처음엔 뭐 해야 되냐, 양자 컴퓨터 모형이라도 좀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뭐 양자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 포스터 좀 붙여놓고, 양자 관련된 초등생 책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재까지 쫙 갖춰놓고, 그러면서 서서히 저 회사가 좀 양자 분야에 좀 관심을 갖나 보네. 하지만 절대 압박이 없어요. 그러면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이 책도 좀 보고 커뮤니티 좀 가입하고 이러면서, 야, 이거 양자 시대가 빨리 올 것 같아. 옆 친구에게, 뭐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들거든요. 근데 독서 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님이 책을 읽고 감동받았죠. 오늘부터 저 책 3,000권 주문해서 우리 직원들 다 뿌려. 다음에 다음 달까지 독후감 쓰게 해. 이러면 그 책 끝장입니다. 아무리 그 CEO분이 좋은 책을 골랐어도 그렇게 강제를 해버리면 그 책의 효과를 얼마나 느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좀 인력적인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뭐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게 굉장히 화두이긴 한데, 뭐 당장 도입했을 때 너무 반항심이 커져버리면 도입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AI에 대한 좀 뭐 호기심, AI에 대한 좀 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HR의 어떤 경영 전략팀이라든가 HR팀은 문화를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이 문화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스며드는 문화, 우리끼리 예를 들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막 느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회사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막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걸로는 AI 같은 게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듣고 싶은 게 이런 거겠죠.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하고 살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 사례를 마지막에 좀 실어봤습니다. 자, 제 실제 경험과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PAIP예요. 이게 언제 만든 거냐면 한 4년인가 5년 된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퍼스널 AI 파트너십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고 불러요. AI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퍼스널과 프로젝트의 브릿지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면 그걸 정말 잘 기억하기 좋은 키워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타, 베스트, 뭐 파이프, 제가 이제 제 쓰는 글이라든가 제 SNS에 오시면 그런 글들이 많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 파이프에 AI를 왜 약하게 썼냐? AI는 밖에 내는 게 아니다. AI는 안에서 어딘가에서 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좀 봤어요. 뭐 언젠가는 AI가 전면 나서겠지만 지금 AI를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나를 도와주고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파트너십을 도와주는 AI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AI를 좀 바라봤고요. 작년부터 제가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AI 제품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딱 나한테 와서
백기락 강사님 저 이 강의 만드실 때 목차 같은 거 잘 만드시죠? 많이 만드시죠? 그 목차를 얘한테 맡기시면 기똥차게 만들어줍니다. 뭐 목차 만들어주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은 중간에 브릿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한테 뭐 내가 가진 정보를 학습을 시키면 정보가 잘 나온다면서요. 문제는 제가 불안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2년 넘게 뭐 많은 AI에 몇십만 원, 100만 원까지 돈을 내면서 구독료를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제 파일을 다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왜냐면 올리는 순간 나가는 걸 제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작업의 요 모듈 일부만을 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AI가 여러분 데이터를 다 학습하면, 저도 강의 때 그런 표현 씁니다만, 전제가 뭐예요? 보안에 문제가 없고 이런 어떤 법적인 지적사항 문제가 없다면 AI가 우리 회사의 모든 걸 학습시키면 제일 좋죠. 즉 그거는 우리 회사만의, 즉 저의 퍼스널 AI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만 AI의 진가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케이스를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한국형 AI가 없을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회사명 알려드립니다. 요즘 잘 나가요. 그 AI3라는 회사인데요. 웍스AI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챗GPT, 그 다음에 딥L,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 네 번째, 아량글이 됩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죠? 제가 이제 아까 HWX 파일 쓰면은 뭐 우리가 좀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픈AI는 그 파일을 그래서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아량글이라는 이 갈라파고스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의 특정 포맷을 연구하는 회사는 한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네이버도 안 하냐? 간단합니다. 네이버도 대한민국 1위 기업이 아니에요, 이제. 최소한 네이버는 아시아 20, 30개국이 1위, 라인만 하나로 20몇 개국이 지금 1위잖아요. 그래서 아량글을 한국에서만 쓰는데 저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글로벌 시스템에 건드려야 돼?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안 건들겠죠. 근데 우리는 쓰거든요. 제가 지금 뭐 제안서 쓰고 파일 주고받는 거 보면 아량글이요. 너무 많은데, 그러면 고객사 전화해서 저 아량글 못 읽으니까 전부 PDF로 바꿔주세요. 뭐 MS 워드 파일 바꿔주세요. 바꿔줍니까? 제가 바꿔야지.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량글 되는 회사를 찾았어요. 이 회사가 아량글이 됩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VIP 파트너 활동 중인데, 뭐 챗GPT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최고 매력이 뭐냐?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만들어놨게 챗GPT 웹 서비스를 한국화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서 욕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챗GPT를 대신할 만합니다. 다만 그럼 챗GPT의 모든 기능이 뛰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량글 다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서 작업을 하고 업무적으로 바라볼 때 텍스트가 메인인 상황에서는 챗GPT보다 이 엑스의 웍스AI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만, 두루두루 쓰기엔 여전히 챗GPT가 강력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 VIP 행사에 갔었거든요. 그때 표 대표님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픈AI가 챗GPT가 벤츠라면 자기들은 풀옵션 소나타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들이 이제 잘 팔아야 되니까 웹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근데 AP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옵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정말 잘 달아서 비록 소나타지만 벤츠 느낌이 좀 나게끔 만들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 때 들으면서 이 회사 정말 잘 되겠다. 지금 이미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시면 좀 좋은데, 현재 제가 그 회사를 작년부터 이제 그 VIP 초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실제 쓰면서 많은 기업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저도 한 수천에서 수만 명 정도는 소개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텍스트 기반에서 쓰신다면 한번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자체 AI 도구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업무들을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강의를 하고 원고를 쓰는데 AI는 그 숟가락은 올릴 수 있겠지만 완전히 지가 대신 먹여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AI 그 개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살린의 AI 토크라는 제품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현재 여기 지금 웹사이트 주소 보시면 이 주소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다음에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걸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인 기업용, 소기업 HR팀용, 수상공인용 세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1인 기업용 이미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HR팀용은 이제 샘플 사이트고 세 번째로 수상공인 고객센터용은 지금 제가 테스트로 돌리고 있는데 이거죠. 강의 중에 지금 제가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근데 저희 강사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강의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응답을 안 해주면 딴 사람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문자 보면서 막 답변 드리는데 제가 막 전화하면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다른 분한테 넘겼다는 거죠. 이거 이러면 좀 아쉽습니다. 저도 뭐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강의 들어올 때 그 강의를 좋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온 강의 중에 강사를 빨리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화를 막상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제가 선약이 돼 있어요. 그날 안 돼. 이런 걸 꼭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누군가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강의 중이에요. 그래서 강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합니다. 근데 내 AI가 자, 그 사람도 강의가 뭐예요? 백기락 강사님 저 이런 강의 가능하세요? 저 이런 구성도 되세요? 그 다음에 이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강의 가능하세요? 요 세 가지 질문을 완벽하진 않더라도 나한테 연락을 취한 다음에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AI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 1번 모델이에요. 해보시면 좀 작동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샘플 이미지 캡처를 좀 했어요. 이제 강사 찾기, 미팅 요청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픽스는 안 되지만 적어도 이제 강의가 되신데 적어도 그날 시간은 비어있네? 하지만 한 번 더 컨펌을 하기 위해서 메일이나 문자를 주세요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까지만 작동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처음 만나는 어떤 분들한테 제 메일을 또 하단에다가 이걸 붙여서 보내요. 그러면 가끔씩 연락이 와요. 그 연락이 왔던 건 뭐예요? 제가 가능하거나 조정 가능한 일정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강의 미팅 요청이 일정을 어떻게 집어넣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정만 집어넣었어요. 그건 아예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니까. 그래서 답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AI가 제가 절대로, 왜냐면 막상 전화했는데 어차피 강의 안 되는 거면 뭐 전화해도 소용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조정이 되는 범위 안에서 그분을 좀 더 잡아주는 효과. 그래서 주제도 되고 강의 구성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일정도 괜찮으면 그분은 저의 연락을 기다릴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강의 중이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했는데 그 드릴 수 있는 시간대가 본인들도 이제 의뢰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을 찾지 않고 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전 같으면 로스했을 그 강의가 한 건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이게 다 수입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딱 요 정도 너무 길게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지금 챗GPT 엔진을 쓰는데 목차나 교육 설계를 할 때 이게 제가 하는 스타일과 너무 다르고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면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돌려보는데 챗GPT는 교육 엔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해보면 목차를 만들어주는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 강의 주제 교육 설계에다가 제가 현재 몇 년 전부터 제가 만든 모든 커리큘럼을 목차만 따로 정리한 게 있어요. 걔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잘 나와요. 현재는 가장 중요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한 20차시, 그 다음에 그 과목 하나를 개발을 하면 PPT가 한 4에서 500장 나옵니다. 근데 그걸 세부 목차로 다 정리를 하면 A4지랑 50장 나오거든요. 과목당 그래요. 이걸 또 모아놓은 파일이 있어요. 몇백 페이지 되겠죠. 얘는 학습을 안 시켰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거 상용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을 하면 그걸 올릴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의뢰한 사람이 강의 주제나 교육 설계를 할 때 제 입맛에 맞는 커리를 토해야 되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요즘 이런 거는 뭐 GPT에서 하고 이런 기능도 아마 써보시면서 가능하다는 거 들으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입맛에 맞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강의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강사 찾고 교육 설계까지 해서 만족하면 그 강의는 제가 준비하는 데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엔진이 그런 역할. 그래서 전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요 모델 하나 가지고 한 달에 강의 한 건만 더 생겨라. 컨설팅 하나만 더 생겨라. 고객사 하나만 더 생겨라. 이러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어 쓰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썼더니 지지난주에 제가 한 이제 소공인, 우리나라 이제 제조 분야에서 아주 소기업들은 소공인이라고 또 따로 하더라고요. 소공인 센터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요 모델을 보시고 그러면 우리 소공인들이 바쁘니까 전화를 못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공장 기계 돌리고 있으니까 전화가 오면 항상 점심시간에 뭐라고 싸고 이렇기 때문에 딱 이걸 보신 거죠. 그래서 이것 좀 그분들한테 맞출 수 없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작사랑 이제 협의를 해서 30개 기업에게 6개월간 AI 비서를 만들어주는 교육을 따로 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는 거 뭐냐면 이 엔진을 그냥 주면 못 써요. 근데 이게 제가 케이스를 만들어주니까 야 저거는 정말 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요를 찾는 거죠. 그러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AI 기업들이 못하는 게 뭐냐? 우리의 어떤 업무 현장을 얘네들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면 지금처럼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어떤 이런 부분들 AI를 최적화시켜주거나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회사,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인텔레콘이라고 해서 리걸테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한 연속 2년 정도 수상한 회사예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제 앞으로 법률 관련해서 강의가 꽤 많을 거예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변호사분들도 사실 애매해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사건이 터지면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뭔가를 할 때 새로운 분야를 제일 먼저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시나요? 강사를 찾나요? 강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로그래밍을 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를 고민할 때는 저희를 찾아요. 이유는 교육이 강의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입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야 강의 한번 해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나가요. 왜냐면 변호사분들은 2시간 안에 강의를 그렇게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야 진짜 필요하겠네. 저기 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를 좀 키워봐. 그러면 그때부터는 변호사 역할이에요. 즉 저희가 의외로 각종 법안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그 강의 현장에서 질문이 나오면 저희가 답변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법률 관련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컨택을 했죠. 우리가 이런 니즈가 있다. 내가 뭐 개인정보, 지식재산 이런 거 강의하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디테일한 게 들어오면 나도 변호사가 아니고 또 변호사분들도요. 예를 들면 뭐 형사소송하시는 분들이 지적재산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4대 분야, 여기 파란색 분야가 현재 그 회사가 현재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예요. 개인정보,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좀 정확하게 객관적인 제가 답변을 하고 싶으니까 당신들 서비스를 좀 쓰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암묵적 협약을 맺은 거죠. 저희가 밖에서 그 회사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다 그걸로 답변하고 대신 그분들은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좀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문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실제 법원 판결을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배상금액 1인당 얼마가 제일 크냐 했더니 여기 보시면 각각 50만 원 위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몇억, 몇십억인 경우는 뭐냐면 인당으로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당으로는 현재 50만 원이 우리나라에선 최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찾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령 관련된 부분들은 챗GPT에 의존하기에는 해석의 그 크리티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 법률적인 부분에서 좀 시끄럽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그 법무연수원이라고 검사분들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몇 번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제가 독서법, 정보관리 쪽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 세무, 법률 부분들의 문제가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법률 관련 법의 해석 이런 거 배웠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니 우리가 법치국가인데 국민이 법을 모르면 어떡해? 뭐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제가 그 국세 공무원 그 세금 관련 공무원분들한테도 강의를 몇 년 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한테 세금의 이해라도 학교 그 공식 과목에 있었다면 내가 억울하지는 않다. 근데 일을 하면서 세금을 가져가는데 설명을 제대로 해주기를 해줘. 돈 내는 우리를 예를 들면 그분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 잠재적인 그 탈세자 아니야? 이렇게 보는 입장. 너무 불쾌하다. 아니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알겠는데 왜 내야 되고 어떻게 내야 되고 어떤 세금인지를 강의 한번 해준 적이 있냐? 그분들이 그제서야 아시더라고요.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크리티컬한 문제가 적어도 이 법조계 분들 바로 만나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풀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AI 분야에서는 이런 법들을 좀 아셔야 된다. 인공지능 기본법, 데이터 3법, 지식재산 기본법, 산업재산 관련 법률, 저작권법까지 좀 알아야만 AI 세계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좀 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다. 그래서 이 AI 세계의 문제가 뭐냐면 별의별 법들에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AI 관련돼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비즈니스는 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모니터링한 바로는요, 국내 메이저 AI 기업들 전부 메이저 연구소를 해외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2022년도, 21년도부터 AI 개발하는 과정에 각종 지침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기관들이. 뭐 과학기술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AI의 결과물에 대해서 과정을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AI 개발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거는 AI가 뭐 막 돌리다 보면 수학적 통계 과정에서 결과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개발사 보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연구 못 하죠. 다 떠났어요. 그 지침서 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침서가 법이에요. 왜냐면 그게 헌법에서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행정부에서 꽂히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 뭐, 야, 이거 우리나라 이제 AI 개발 회사들 메이저는 다 해외로 가겠네.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 연구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법적인 문제에서 너무 지금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도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원에 가서 해석의 한 번으로 사업이 완전 그냥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AI가 한국에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AI를 탑재해서 제품을 개발하신다면 그 탑재 이후에 벌어질 많은 법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형 AI 도구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AI 토크 같은 경우는 웹 버전이에요. 그건 바깥에서 제가 뭐 관여를 안 해도 답변하는 거라면, 말씀드린 제 노트북에 10만 명이 넘는 인적 정보와 그 다음에 한 800GB의 진짜 핵심 데이터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저는 웹 버전이 불안해요. 그래서 현재 PC 설치형 도구를 한 회사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독료가 자꾸 높아지니까 이게 돈도 좀 줄여야겠다 싶어서 사용한 만큼만 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모델들은 무료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API를 설정을 해서 내 PC에서 돌아가면 좋겠다. 현재 제 노트북이 구매할 때 한 300만 원 중반 노트북인데, 이거 재작년에 구매한 거거든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일부 작업을 제가 여기에 이걸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제 데이터가 외부 유출이 안 되고요. 노트북에서 나가질 않으니까. 두 번째로는 모든 대화, 모든 생성물이 제 PC에 저장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도 챗GPT를 가지고 작업하다가 내가 막 몇 달 전에 뭔가 질문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더라? 이거 못 찾습니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PC에 저장을 하면, 현재 여러분들 윈도우 쓰시면요, 좋은 게 뭐냐면 윈도우 안에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빙이 인정해줄 만큼 괜찮은 검색 엔진입니다. MS가 검색 엔진 잘 만들어요. 그래서 PC에 데이터만 다 저장이 되면 검색 기능으로 얼추 찾아냅니다. 그래서 전 이것을 이제 이 PC에 저장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코파일럿 PC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검색이 시작이 될 테니까 모든 내용물들이 PC에 저장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하고 그다음에 젠마 다 구글 모델이긴 합니다만 무료 모델, 유료 모델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여기 왼쪽 화면은 어제 이미지 생성해 본 것이고요. 오른쪽은 텍스트 생성인데,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썼거든요. 1원도 가금 안 됐어요. 1원도 가금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야, 이거 하루 썼는데 1원도 가금 안 됐어? 그럼 내가 지금 한 달에 몇십만 원 내는 게 너무 아깝네? 안 그래도 이거 개발사 대표님이 저를 보시고 좀 웃으시더라고요.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컨설팅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미나이 유료 모델을 쓴다는 얘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거기에 기반한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과 대화하기 위함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AI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쓰긴 하지만,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로 커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PC 설치형 버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제품이 괜찮아서 아마
다음 주에 미팅 한 번 더 하고 저의 개인 모델로 공식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 기업들 간의 협약도 만들고 AI 도구로 프로젝트도 하고 웹에 AI 도구 탑재해서 이제 홈페이지와 앱도 제 걸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할 건데 하는 이유의 메인은 이겁니다. 그래서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 기업이 AI를 도입을 할 때 각종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PC 설치를 원해. 그러면 설치형은 이런 제품을 써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비용이 얼마 나옵니다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현재 AI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발사들하고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과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중간에서 어떤 적당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가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활동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요분들 파이프 제가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멤버십은 그냥 정보만 받는 분들, 파트너스는 같이 붙어가지고 막 써보고 사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멤버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저도 뭐 설치형 도구, 웹 도구 이렇게 해서 최적화 도구를 만들어서 저도 뭐 1인 기업이잖아요. 이제 직원을 쓰는 많은 교육회사, 컨텐츠 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 뭐 제가 뭐 그분들처럼 매출을 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맨투맨으로 붙었을 때 지진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월 일정 금액, 제가 돈은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월 일정 금액 안에서 커버링을 한다면 그래 뭐 경력직 직원 하나 쓰는 정도로 내가 버틸 수 있다면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게 편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했고요. 이 QR코드 찍으시면 오늘 강의와 유사한 내용들이 좀 올라가 있고요. 오늘 강의 내용도 제가 저녁에 정리해서 파일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3월 말까지 클래스룸 유지할 예정이니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채팅으로 주셔도 됩니다. 옵시디언도 쓰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유료 모델로 전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쓰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무료로는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어요. 저는 웍스AI가 가성비가 훨씬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웍스AI가 입맛에 맞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볼 때는 웍스AI를 좀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업스테이지 거도 제가 써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개발하는 어떤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웍스AI 같은 경우는 그 표 대표님이 좀 그 국내 비즈니스에 좀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거기가 좀 젊은 스타트업이어서 그런지 뭐 개발자들의 그 열정도 있다 보니까 밤새서 작업도 잘해서 기능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단 추천을 해봤을 때는 현재 국내 기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웍스AI가 가장 만족도는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자동 예약은 제가 그 개발사랑 제가 실제로 예약을 해봤어요. 제 일정에 집어넣는 거 얘기해봤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로는 일정을 넣는다는 게 생각보다 책임이 좀 세지잖아요. 그 점에서 AI의 답변이 그 정도가 안 될 수 있었을 때, 즉 나는 그 의뢰하신 분은 일정을 잡았는데
제가 강의 끝나고 돌아와 봤더니 잘못 잡혔어. 이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 세팅하는 품질에 따라서 이 정확성의 좀 한계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불가능하진 않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동 예약이라는 게 비즈니스에서 갖는 비중이 너무 크다면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 왜냐면 이게 품질의 문제가 좀 있고요. 엔진을 챗GPT 엔진을 쓰고 있는데 그 제가 해보니까 한 8에서 90%는 괜찮은데 그 10%가 조금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최종 그 문구 잘 보시면 최종 컨펌은 문자나 메일로 한 번 더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꼭 답변을 하도록 해놨어요. 이제 대신 뭐 저 같은 경우는 일정 하나 잘못 잡혔다고 해서 뭐 심각하게 비즈니스 문제가 이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강의 현장이라는 게 한 90분 강의하면 딱 90분만 답변하고 있으면 10분 내로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저는 쓰고 있는데 뭐 하시는 어떤 비즈니스의 성격이 너무 그 일정이 중요하게 잡히는 거라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재 8에서 90% 정확도로 그 기능 구현은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은 아직은 좀, 네. 이미지도 보면은 아직은 손을 좀 많이 대야 되거든요.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업종이 너무 명확한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강원도 농가들하고 좀 관계가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강원도 요즘 바나나도 막 나오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강원도 양구 메론이 되게 유명해요. 메론만 하니까. 그럼 그 메론 사실 뭐 찍어분들 몇십 장, 몇백 장 찍어도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품의 종류가 좀 다양해지고 이러면 확실히 할루시네이션이랑 그 미세한 차이가 소비자들이 오해를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아주 심플한 어떤 기업들, 뭐 제품이 우리가 몇 종 안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많아지고 기능이 많아져서 응답의 어떤 그 경우의 수가 좀 많아진다면 완벽하게 자동응답으로 돌리기 좀 아쉽습니다. 대신 뭐 저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밤에 뭐밤 10시에서 새벽 6시 이럴 때는 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전화 못 하잖아요. 이럴 때는 전 접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응답 마지막에 정확한 내용을 아침에도 확인해라. 예를 들면 이제 응답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너무나 단순 질문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영상과 이미지를 만들어줘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즈니스를 좀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